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라이프 자산운용 성과가 좋다고. 그래, 그래도 다행히 국장 운용에서 변동성 낮추고, 나 대표가 운용을 잘해서 그렇죠. 네. 예. 강대권 대표님.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채원 의장님도 계시고. 네, 또 맞습니다. 그쪽은 이제 네. 원체 이제 가치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고, 또 올해 뭐 진짜 가치주들 좋았잖아요. 막 밸류업 주식들도 좋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또 잘 받쳐준 덕분에 변동성 낮추고서 그래도 성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더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쪽이 주력이다 보니까.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국주하고 있니? 뭐 이러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막 뭐 국장을 해야 된다, 뭐 이게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은 뭐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네. 근데 아우.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IBK 투자증권의 이제 조정현 애널리스트라고 건설 담당인데 이제 한번 사우디를 갔다 왔나 봐요. 이렇게 사우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다녀와서 느낀 점을 말해준 게 되게 와닿았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민족이라는 거죠. 뭔가 사람들의 혼신을 갈아 넣어서 막 황해 법칙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막 빨리빨리 성과를 막 내야 되는 이제 조급함, 다급함이 있는데 사우디는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기름이 여기에 지금도 있고 5년 뒤에도 있고 10년 뒤에도 있는데 뭐하러 지금 빨리 파야 되냐. 그냥 세상 느긋하다는 거죠. 이 기름이 어디 안 가니까 그냥 이거 뭐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언제 팔 줄 아나 막 이런 거 기다리지만 그냥 기름이 10년 뒤에도 있을 건데 뭐 굳이 지금 파야 되냐 뭐 이런 마인드가. 되게 너그러운 마인드. 근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에서도 그런 성향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즉 빨리 성과를 좀 이렇게 빨리. 낼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얼른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이렇게 기다리면 나중에 크게 오른다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근데 빨리빨리 수익을 얻으려면 그래도 그 합리적인 전략이 지금까지 잘 오른 거 얼른 들어가기. 그게 아무래도 좀 주요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최근까지는 미국장이 분명히 그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는 아무래도 좀 부진했다 보니 빨리 얼른 수익을 내려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또 이렇게 또 반도체 민족답게 또 그렇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과도 빨리 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격언을 더 중시하는 것 같고. 그렇죠. 쇠되어 있는 이제 싼 주식 사서 기다리는 거는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 또 이렇게들. 그렇죠. 반응도 거의 하시고. 뭔가 소외되는 게 너무 싫은 그런 티가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국장에 대한 염증도 많이 느끼시고 미국 주식 하다 보니까 수익이 제법 잘 나네. 이렇게 해서 한번 떠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국장과 미장 막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 간극이 해소될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 그 간극을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제가 준비한 요 장표 상에서 큰 흐름은 분명히 지금 미국이 비미국보다 매우 강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게다 특히 뭐 여기에 좀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죠. 이 AI 투자를 2020년부터 2023년 평균 낸 수치를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미국을,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미국과 미국과 비미국의 미국의 이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60%가 넘을 정도로 너무 압도적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잘 하다 보니까 전 세계 테크 탑 100개 기업 중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비중이 이제 미국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때를 보시면은 글로벌 GDP 중에서 이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미국이 이렇게 점점 더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던 시기가 과거에도 요때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투자로 GDP 쉐어가 늘어났었던 기간인데 지금은 또 이제 AI 덕분에 좀 이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 큰 흐름은 지금 이랬던 거. 그래서 이게 이 쉐어가 올라갈 때가 또 달러가 강세로 갔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근데 또 크게 보면은 이게 압도적인 투자와 기술력 덕분에 이렇게 가지만 이것도 결국은 투자의 어떤 한계 효용이랄까요? 이게 결국 성과가 어느 순간부터는 느려지고 이제 더 못 올라가면 딱 그때 이제 뭔가 멈추면서 확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때도 이제 일종의 그런 시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길게 보면
항상 상승과 하강이 있고 지금은 또 상승 체에 있기는 한데 네. 어느 순간엔 또 역시 이 분야에서 좀 이제 둔화가 되는 시기가 오면은 그러면 다시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시기가 과거에도 이건 항상 있었던 패턴이고 기계가 보면 또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가 보면은 또 이제 신흥국들이 이게 좋으면서 요런 시기에는 또 이제 달러 약세로 가면서 이제 신흥국들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뭐 이런 시기 또 언젠간 또 이제 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도 이제 지적해 주신 양극화 네. 문제가 지금 S&P 500의 PER이 한 25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한 8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극화라는 거는 PER 25배는 막 30배를 향해 가고 PER 8배는 무슨 뭐 5배를 향해 막 뭐 이렇게 가야 이게 양극화인 건데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면이 우리가 간혹 이제 뭐 저도 반성할 부분이지만 이제 전문가분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이제 양극화라는 말을 되게 너무 쉽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 양극화라는 말이 결국은 끼워 맞추면은 또 맞는 말이 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뭐 반포 신축만 오른다. 그쵸. 그래서 뭐 반포 구축이나 뭐 청담 대치는 안 오른다라면 이거는 그 양극화가 아니라 이 반포 신축이 아웃라이어인 셈이죠. 그쵸. 이게 근데 이것도 극단적인 양극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뭐 그냥 결국 맞지 않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다 양극화라는 말을 쓰면은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항상 경제라는 게 양극화로 갈 것 같지만 다시 뭔가 이제 평균으로 좀 회귀하려는 그런 게 있다 보니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PER이 25 넘는 건 막 30을 향해 가고 8은 5를 향해 간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다시 서로 좀 간격이 좁혀지는 그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게 약간 더 길게 보면 일반적인 과거를 보면은 일단 그렇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계절성을 하나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월별로 수익률이 어땠었나를 이제 평균적으로 낸 건데 네. 보시면은 이렇게 가을에 조정을 많이 받다가 이렇게 추워질 때부터 이제 이제 올라서 그 다음 해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좀 이제 수익률이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흔히 연말에 연간 전망을 하면은 이제 상저하고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근데 주식을 오래 운영한 강대건 대표 말로는 18년째 지금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 보니까 실상은 상고하저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통계치로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실제로 통계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월 말이나 11월에 사서 4월에는 팔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패턴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한 8, 9, 10월 때 안 좋았다 보니까 7월 때쯤 되면은 야 설마 이번에도 하면서 이번엔 아니겠지를 뭐 이제 운용 오래 하신 분 말씀에 따르면 이번엔 아니겠지를 18년째 그 이번에도가 돼서 물론 저거는 이제 평균이고 통계이니까 물론 이제 통계라는 것도 똑같은 평균에도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죠. 아웃라이어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가능성 높은 통계, 확률적으로 접근하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은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온 이유 중에 최근 2년은 분명히 이 패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있었던 이유가 최근 2년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채 10년 수익률이고 통상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올라가면 한마디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고 이게 낮아지면 달러가 약해지는 이렇게 동조화돼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한 그 아까 8, 9, 10월에 막 올라가서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신기하게도 연말쯤 되면은 이게 탁탁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올라가다가 이제 인플레가 이제 좀 낮아졌다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낮아졌었고 그리고 이 시기는 또 이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실업률 숫자가 좀 오르는데 하고 파월도 이제부터 금리 뭐 이제 피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갑자기 이게 이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달러 강세 끝없이 오를 것 같던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전환되면서 그러면 이제 약달러가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유동성이 퍼지는데 그 중에서도 8, 9, 10월에 조정 많이 받았던 코스피로 상당히 자금 유입이 적극적으로 됐던 거죠. 근데 지금도 어찌 보면은 그 흐름이 살짝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고,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던 요 시기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죠. 이 시기에 지금 코스피는 몇 달째 좀 조정을 좀 의미 있게 받았는데, 근데 글쎄 채권을 하는 입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한 4.45 그렇죠. 내외하는데 4.5가
그렇죠. 지속하고. 예. 네. 근데 과거에도 패턴을 보면은 이 4.5쯤 가면은 이걸 5% 뚫기 위해서 더 막 힘있게 가기보다는 거기서는 조정을 그렇죠. 받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받을 만한 이벤트는 이제 뭐 실험률이 조금 오른다든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 내심 계속 어느 정도는 좀 자리하다 보니까 지표들이 뭔가가 조금만 좀 안 좋게 나와도 이게 좀 급격하게 다시 금리가 낮아지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달러가 조금이라도 더 약세로 가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그동안 또 심지어 지수도 조정을 받았다 보니 다시 반등하기에 또 좋은 환경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뭐 18년은 뭐 그렇다 치고 최근 2년만 봐도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고 요번에도 약간 유사한 지금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4.4, 4.5 막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물가가 오르는 시기도 아니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도 아니니 어느 정도까지 이제 목에 차면 시계추처럼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연말부터 좀 올랐다가 뭐 봄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지는 현상. 이게 그때그때의 배경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배경은 그때그때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지금 시점에서 그게 또 반복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그게 또 이제 네.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또 어떻게 달라질 거냐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복잡해지죠. 그래서 네. 과연 내년도 형세는 그렇게 비슷하게 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예. 블룸버그랑 작년 요맘때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자료인데 예.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내년에 그러니까 즉 올해 은행 섹터가 되게 좋을 거다 주식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말한 내년이 2024년을 말했던 그렇죠. 거예요. 올해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 23년에 인터뷰한 24년의 내용. 맞습니다. 예. 24년 내용을 복기를 해보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은행 섹터가 좀 좋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일단 작년 이맘때쯤에는 은행이 좋을 거다 하면서 이제 은행을 적극적으로 담는 은행을 좋게 보는 기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맞지 않았죠. 거의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남들이 외면해서 우리만 이걸 해도 될까 싶은 약간 그런 정도로 이게 외부로 우리는 은행 좋게 본다라고 하는 게 좀 이런 얘기했다가 비웃음 당하면 어떠지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저 당시는 분위기가 또 미국이 2024년에 금리를 7, 8번 내릴 거다. 그러니까 한국은 3, 4번은 내릴 거다. 약간 그런 그게 컨센서스였었죠. 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3번은 내린다가 이제 서베이의 컨센서스였는데 저희는 한 번 내릴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것도 소수설이라서 비웃음 당하면 어쩌지. 약간 그 걱정을 하면서도 그냥 이게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는 어떤 메인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 워킹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요 연말 때 컨센서스가 내년에 가보면 굉장히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컨센서스는 또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돼서 이제 워낙에 감세와 관세를 얘기하다 보니 야 이거는 성장도 높이고 물가도 올리고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야 돼. 그래서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한 건데 그쵸. 근데 한편으로 트럼프는 또 이제 달러 약세와 내가 되면 금리 낮추겠다. 막 뭐 계속 이 그쵸. 금리 낮춘다는 얘기를 또 계속 해온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은 야 그래도 그 영역은 대통령이 뭐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인 감세와 관세 이건 현실적으로 프레딕션 해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사유다. 뭐 이러면서 지금 먼저 반영은 하고는 있죠. 그쵸. 예. 그런데 워낙에 그동안 또 이 바이든 옐런 장관 시절에도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뭐 이제 정부가 뭐 통계를 뭐 어떻게 마사지를 해서 금리를 조정한다는 얘기 했었는데 일례로 지금 가령 미국의 취업, 그러니까 실업 관련해서는 정부 쪽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관련 섹터가 좀 약간 채용을 좀 안 한다든가 심지어 지금 최근엔 얘기가 나왔듯이 뭐 정부 효율부 장관의 일론 머스크를 안 치고 막 구조정 해버린다든가 이러면은 실업률이 예상보다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엔 또 이제 실업률이 올라하고 그 센티멘트가 작동하면 또 의외로 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럼 금리는 이제 달러의 이제 강세도 이제 금리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또 달러가 살짝 약해지면서 그 수혜를 이제 좀 또 우리나라 같은 데가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배경도 있기는 한 거죠. 근데 지금 아직 시장은 거기까지는 좀 상상의 영역인데 같은 상상의 영역이라도 일단 감세와 관세 부분을 더 부각해서 지금 반영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세게 말로 질러대고 있으니까 그렇죠. 반응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래도 2023년에 내다본 24년 예측은 잘 맞았네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24년 말에 내다보는 25년 예측 좀 해달라고.
그게 이건 한번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아무튼 네. 할 수 있는 얘기들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실제 내년은 어떻게 보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렸던 경제를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아무래도 전 채권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미국의 기준금리와 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이게 어떻게 됐냐가 아무래도 큰 틀을 좀 결정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때도 한번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대략 90년대 이후로 5번의 사례가 있는데 네. 5번의 사례 중에 4번은 금리를 급격하게 빠르게 낮췄었고 그리고 딱 한 번 요 특이한 시기가 90년대 중반 잠깐 내리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금리를 지속했었던 시기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이번에는 이번의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나마 유사한 패턴이 1345번처럼 뭐 미국이 급격한 침체로 가거나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혹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므로 지금 딱 요 인터넷 혁명 시기 지금은 또 AI 혁명의 시기로서 미국이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 실업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리고 GDP 성장도 그럭저럭 잘하는 요 시기와 좀 유사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미국 제 10년물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첫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기준으로 1년 전과 1년 후 이 미국 제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취합을 한 건데요. 네. 보시면 2007년 9월과 2019년 7월 요때 금리를 처음 낮췄는데 그 이후로 미국 제 10년물 금리는 계속 쭉 내려갔습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이때보다 오히려 살짝 더 오르는 특히 90년대 중반의 상황은 이게 무려 거의 한 100bp 정도나 더 1년 뒤에 올라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랑 좀 비슷한. 그래서 마침 또 이 빨간색 이제 그 점선으로 나타낸 요게 이제 최근 상황인데 상당히 90년대 중반 때와 유사하게 좀 이렇게 흘러간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미국 70년물의 금리가 3.7%였는데 네. 지금 4.4로 그쵸. 상당히 좀 이렇게 튀어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90년대에도 이렇게 좋았던 요 시절에도 이 금리가 이런 식으로 막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년의 내러티브는 대략 이게 미국 제 10년물 기준으로 본다면 한 3.5에서 4.5 사이 그 정도를 바운더리로 해서 이렇게 좀 오락가락한 뭔가 좀 실업률이 오르나 싶으면 막 내려갔다가 야 그게 뭐 좀 아니고 그래도 미국 계속 좋네 하면서 또 다시 좀 오르고 좀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바운더리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려갈 때쯤이면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갔다가 또 이게 다시 오르면 또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고 이러한 흐름이 일단은 내년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큰 틀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1345번 같은 케이스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할 정도로 주식시장도 큰 이제 크래시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떨어졌고 당연히 미국장이 저렇게 급락하면은 뭐 한국, 중국 할 것 없이 뭐 주식이 다 이제 같이 많이 빠지는 장세인데 이번과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올해 8월에 겪었던 것처럼 어떤 뭐 엔캐리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확 한번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게 막 급격하게 계속 쭉쭉 떨어지는 그런 금융위기 같은 장세는 아니고 조정을 받았다가도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또 회복을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고원을 이제 유지한다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그 자체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 증시에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미국은 있기는 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좀 이렇게 좀 간혹 조정이 있더라도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 그 유동성이란 게 그래도 계속 증시에 있는 거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부담을 생각하면 또 이제 밸류에이션 좀 낮은 곳 또 간혹 이제 달러 약세가 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나 중국 이런 데로도 이제 유동성이 흘러가는 뭔가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무너진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낮은 밸류 덕분에 유동성이 들어올 때마다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좀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계속 쏠려가기보다는 좀 순환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이제 국장을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비웃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혐오하는 정서는 정말 저도 혐오라는 단어에 이렇게 공감이 되지. 네, 여의도에서 저도 참 처음 이 정도로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건 아마도 제가 느끼기로도 이제 코로나 이전엔 사실 이렇게 미국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잘 없다가 그렇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젠 또 이게 많이 퍼지다 보니 워낙 이제 상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중의 어떤
이게 혐오스러운 정서가 가득할 때가 사실은 또 이게 바닥인 경우가 워낙 많긴 해서. 네. 근데 이게 사실 주가가 안 오르니까 떠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르고 있었으면 그리고 잘 되고 있었으면 이 장 안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도 좀 네. 떠나는 것도 있고 음. 개인 자본도 떠나고 있고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굉장히 이제 싸지는 지점까지는 오는데 네. 이 사람들을 그렇죠. 다시 이제 불러 모을 트리거가 생겨야 되는데 음. 물론 이제 금투세는 폐지한다고 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달러와 금리만 놓고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쪽에 물이 이제 어느 정도 가득 차서 조금 네, 이제 순환이 네. 될 수 있는 흐름까지는 기대할 수 있겠다. 좀, 네, 일단 그렇게, 기대는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미국과 관련해서 약간 좀 재밌게 봤던 포인트는, 네.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하던 게 좀 미국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심리 지표들은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데, 근데 각종 실제 지표들, 데이터 같은 거는 좋게 나오죠.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시는 이 장표에서처럼 예. 이 노란색 선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답변하는 심리 지표. 그렇죠. 심리 지표고 요 이제 파란색 선은 네. 경제 지표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나와야 할 센티멘트. 예. 매크로 지표상으로는 센티멘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근데 사람들은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 직접 사람이 네. 응답하는 데이터는 지금 이제 노란색 선이고 선처럼 대답을 하고 근데 지금 다른 이제 매크로 데이터들을 보면은 저 네. 진한색처럼 네, 그렇죠. 갔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간극이네요. 네, 이 간극이 굉장히 벌어져서 그래서 여기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게 굉장히 최근 보고서인데 네. 야 이거 왜 이러냐 해서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근데 연구 결과로 내세운 것들이 굉장히 뭐가 많기는 한데 네. 그 중에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감정의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즉 공화당 사람들이 민주당 대통령일 때 더 우울해하고 더 나쁘게 보고 경제를 약간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한데 망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보고 공화당 대통령일 때 더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다 경제 막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마침 요 시기는 민주당 대통령 시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다 망했다 막 이런 그런 식으로들 이제 근데 실제 경제는 좋게 돌아갔는데 뭔가 망했어 뭐 이런 너무 싫어 막 이런 게 되게 강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원하던 공화당 대통령이 됐으니까 실제보다 더 좋다고 느껴서 뭔가 그동안 이 괴리가 간극이 물론 이제 뭐 정당 지지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공화당 반반이라고 치면 그렇죠. 민주당 그 정권 시절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응답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공화당 대통령일 때와 아닐 때가 또 그렇게 막 이 한마디로 진폭이 크지 않다. 좀 적은데 공화당 지지자들이 유독 이게 더 진폭이 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오바마 재임 시기는 어차피 경제가 되게 나빴던 시기니까 그냥 센티와 실제 경제 지표는 유사하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지표는 너무 좋은데 센티가 왜 이러냐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대통령을 싫어하는 공화당원들의 성향 같은 것도 좀 일부는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거리 중에 이제 하나이고 보고서에서도 낸 결론은 인플레가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너무 힘들다. 그렇죠.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내 월급은 이만큼 못 오를 텐데 그 두려움도 너무 크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선 이걸 느끼는 그 끔찍함에 반감기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2022년이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시기고 그 뒤로는 낮아졌지만 이 22년에 대한 나쁜 기억이 한 50%의 잔상은 그 다음에 오래 간다. 그 다음에 또 절반은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이걸 또 쉽게 한번 예시를 들자면 가령 우리가 사 먹던 우유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3,200원이 되면 이건 분명히 인플레를 잡은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율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장난하냐? 그냥 3,000원에서 3,200원 됐는데 이걸 인플레 잡았다고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건 2,300원, 400원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종 경제기관마다 설문을 해보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걸 해보면 지금 다 디플레이션을 원한다라고들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2022년 전으로 돌려줘.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 2,000원에서 3,000원, 3,200원 행복하지 않아. 2,400원 되게 해줘. 뭐 약간 뭐 이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이게 경제학자분들은 굉장히 칭찬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을 이제 9%에서 2%대까지 낮춘 거를 이게 리세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엄청난 성과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로는 택도 없죠.
택도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 3대 지수 뭐 사상 최고치 가고 뭐 인플레이션도 다 잡혀가는 것 같고 뭐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완전 고용 상태로서 미국 경기 너무 좋다. 바이든 재선 되겠는데 막 이랬었는데 네. 또 현지에서는 그건 뭐 빅테크들 잘 나가는 얘기고 일부의 얘기고 뭐 우리도 그렇죠. 양극화되고 네. 있고 힘들다 바꿔보자 못 살겠다 또 이러고 있는 거고 참 이 간극이 크네요. 뭐 이거는 또 이제 미국의 특수성도 상당히 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이제 결국 인플레 때문이다라고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인플레를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게 기억의 반감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자극해서 인플레 올렸다가는 뭐 기껏 잡은 레드웨이브를 뭐 이제 2년 뒤에 싹 물갈이가 되거나 중간 선거 때. 예, 중간 선거 때 그런 우려도 있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글쎄 뭐 감세 관세 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인플레를 막 자극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했던 말들을 너무 세니까 이제 센 만큼 먼저 막 반영하는데 실제는 그거보다는 얌전하게 돌아간다면 그러면 조금 이제 이렇게 미국 채금리가 너무 높고 한 것도 조금은 이렇게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면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트럼프의 말처럼 겁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좀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이제 인플레를 다시 일으킬 것 같은 내러티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우려를 반영해서 지금 이제 미국 채금리가 저렇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떤 정권 교체의 어떤 커다란 요인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보니 이 부분을 그래도 내년에 경제 운용한 데는 미국도 좀 신경 쓰면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좀 반론도 좀 약간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채권 금리도 어느 정도 목에 찬 거고 다시 또 정상화될 수 있는 흐름으로도 또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의 심리 지표보다는 이제 매크로 데이터에 따라서 또 시장은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거시경제 지표가 좀 꺾여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지금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보면은 굳이 미국의 경기가 이제 꺾이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게 그래도 우리도 같이 과실을 누리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거기 경제가 좋아야지 우리 수출도 좀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실제 지표가 너무 다르다라는 건데 보시면 이 선이 이제 미국의 소비의 선인데 이 추세선을 지금 딱 코로나 이후에는 완벽히 넘어서서 이 추세선 밑으로 지금 안 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가 계속 이제 견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리쇼어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 건설도 일단 너무 좋죠. 너무 좋게.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견조하면 망가질 수가 없죠. 웬만해서 망가지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 소비가 이렇게 견조한 배경은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를 굉장히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라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당히 낮아져 있다 보니 부채 부담이 상당히 적고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오히려 고금리 때 이자 수익으로 더 많이 벌어서 그 덕분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뭐 미국은 확실히 양극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뭐 연끌을 해서 막 자산 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동성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딱 이렇게 5% 넘게 주는 막 그런 MMF나 뭐 이런 데 넣어서 그 이자 수익으로 본인들의 수입이 더 올라가서 그걸로 또 이제 소비를 또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금리가 이렇게 소비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이제 도움이 되어 주기도 한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소매 판매의 지수가 또 우리나라 내수의 어떤 사람들이 좀 소비를 얼마나 좀 잘 하고 있는지 그 동향을 보기에 좀 좋은 지표인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로 갔었던 시기 그러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로 갔었던 시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갔었던 시기들이 대부분 보면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이럴 때 당연히 마이너스로 갔는데 일시적인 충격. 그쵸. 근데 다 V자 반등을 망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소비가 그래도 우상향해왔는데 10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금 결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져 있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이제 주로 이제 고소득자들이 또 이제 빚을 많이 내 예. 형국이라 고소득자일수록 또 이제 부채 부담을 많이 지고 있어서, 이런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소비가 늘기가 쉽지 않고. 소비가 오히려 좀 그쵸, 소비를 방해하게 다운이 되고, 되는. 지금 다들 이제 또 가계부채 들면서 이제 원리금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실제로 장표에서 보시면 이 회색 선이 이제 결국은 민간 소비 인 건데, 보시면 뭐 사실 대부분 뭐 다들 이게 항상 힘들다고들 하죠. 항상 네. 힘들다고 이제 좋다고 하는 경우들 잘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지표로 나타난 거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민간 소비가 이렇게 금리가 막 우리나라가 1%대, 기준금리를 1%대 유지했었던 시기보다도 지금 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지금 뭐 이렇게 3% 더 높은. 정도로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 당분간 약간 내수에서 좀 뭐 침체에 가까운 좀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과는 완전히 좀 너무 반대의 다른. 상황을, 그렇죠. 그 근간은 결국은 좀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지금 어떤 그 성적표랄까요? 그렇죠. 그런 걸로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에 그 이후에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 네. 디레버리징이 오바마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잘 됐죠. 네, 잘 됐었죠. 돼서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도 많이 낮출 수 있었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 하나의 동력이 또 되는 건데, 네, 우리는 네. 완전히 그 반대. 그렇죠. 물론 이제 가계부채를 네. 잡는다고 해도 증가율을 조금 좁히는 거지. 음. 가계부채는 계속 사상 최고치고, 네. GDP 대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소매 판매, 그게 곧 이제 내수라는 얘기인데,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로 아마 다들 체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맞는 게 거잖아요. 지표로도 사실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이유가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나라의 통화라는 게, 통화의 가치가 그 나라의 이제 경제 체질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 아닌가 하는 염려인 거죠. 네, 그 말씀에 사실 되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환율이 이게 이 회색 이게 음영측이 이제 환율이고, 환율이 오를수록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도록 역축으로 돼 있거든요. 네. 보시면 이 환율의 이 흐름과 이제 민간 소비가 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환율이 오를수록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낮아질수록 민간 소비도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최근에 저렇게 계속 민간 소비가 안 좋은 건 아까 가계부채 말씀도 드렸지만 환율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품들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의 실질 소득은 그 정도로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소비가 좀 안 되는 좀 그런 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벌어졌냐라는 예. 걸 이제 결국 뭐 채권의 시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검은색 선이 이제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네. 그리고 이 빨간 선이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보시면 대체로 한 2022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가 더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예, 그 시기에는 환율이 이제 한 대략 1,000원에서 한 1,100원 네. 뭐 이렇게 흐름이 갔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딱 2023년 이후부터는 이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은 이제 10년물이 거의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미국은 지금 한 4.5%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요 회색 바가 이제 그 격차를 나타내는 건데, 이 격차가 지금 벌어질수록 환율이 너무 이제 지금 원화 약세로. 원화 약세로 이제 가는. 그래서 이게 무슨 그전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환율은 1,100원이었는데, 네. 근데 2022년엔 1,200원, 2023년에 1,300원, 2024년에 1,400원. 그러니까 마치 끝자리 수를 맞추듯이 지금 이렇게 100원씩 탁탁탁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근데 환율이란 건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좀 몸무게 같아서, 그러니까 한 번 올라도 거기서 이제 계속 잘 유지하면 옷 한 번 다 새로 사고 그거로 이제 쭉 가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참을 수 있는데, 계속 오르면 야 이거 옷을 뭐 계속 살찌고. 계속 사야 되냐, 이게 막 좀 이 뭔가 거기서 환율이 계속 오른 거에 따른 폐해가 올랐다가 좀 가만히 이렇게 유지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폐해가 클 수밖에 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 마치 그러면 2025년은 이제 드디어 1,500원, 뭐 그 다음에는 뭐 1,600원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좀 공포스러울 수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결국은 이제 그 나라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그 나라의 어떤 성장 같은 걸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가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이고 미국은 이제 성장이 좋고 하니까, 이제 성장의 차이가 국채금리 차이로 발현이 되고, 그만큼 이제 이게 벌어질수록 이제 화폐 가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고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미시적으로는 한 가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가 환율을 이제 원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움직였냐를 볼 때 우리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를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랑 이렇게 거의 페어로 같이 움직여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13년 말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이 흐름이 이제 엔화와 위안화 움직인 거에 따라서 이 빨간색 한국 원화도 이렇게 막 움직였다는 거를 우리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8월달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엔화가 금리 한번 올렸을 때 쇼크 났었죠. 예,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우리도 덩달아 1380원에서 1310원대까지 이렇게 막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 중에 하나는 지금 일본은 지금 금리를 계속 좀 더 올리고 싶어 하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엔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 강세로 갈 여력이 있고 그러면 약간 페어처럼 같이 따라가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도 좀 더 강세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위안화랑도 역시 비슷하게 또 같이 움직이는데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할 때마다 또 위안화가 좀 강세로 가는 경향인데 그때 또 원화가 또 같이 이렇게 페어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본과 중국은 약간 이제 약세를 좀 마무리하고 특히 일본 위안화 같은 경우는요 조금이라도 더 강세로 가려는 동력이 있다 보니까 원화도 딸려서 이게 좀 마냥 약세로만 간 게 아니라 다시 좀 이렇게 좀 화폐 가치가 좀 더 강해진 쪽으로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렇게 강세로 조금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참 나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한중일에 대해서 화폐 가치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끌어올려라 막 이런 얘기를 일기 때도 계속 했었던 분이다 보니까 그런 압력에 의해서라도 뭐 그게 달러 약세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정말 위안화와 뭐 엔화의 강세에 의해서든 이게 마냥 막 1,500원, 1,600원 향해 가기보다는 살짝 다시 진정이 될 만한 그런 여건들이 그런 요인으로 매크로 요인으로나 정치적인 요인으로나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자본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현재 1,400원까지 반영은 되어 있고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미국의 채권금리도 떨어지고 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거나 중국 쪽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하면은 우리는 그 또 이제 반대로 되돌림의 시간이 올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즉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러면은 또 그때 외국인 자본이 또 국내 주식 시장이든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를 외인들이 많이 이렇게 던지는 이유 중에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그러면 빨리 더 떨어지기 전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그럼 환차손이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지금 그 공포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화폐 가치가 이제 더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선 좀 반등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코스피의 반등과도 좀 지금 밀접한 영역이 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혹은 시나리오대로 뭐 가는지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참 트럼프 트레이딩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상자산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비트코인 얘기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논거를 또 쭉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그때 댓글에 너나 사라. 그때는 코인이 조금 좋다가 안 좋아질 타이밍이었던가? 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가 그렇죠. ETF 통과돼서 약간 그 전후로 막 ETF 기대감에 막 올랐다가 ETF 정작 승인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아서 한 1억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막 한 7천만 원대로 이렇게 좀 가서 이제 7, 8천만 원에서 횡보했던 뭐 그런 시기. 그때 샀어요. 그때 샀으면 지금 더블인데. 그게 물론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 정도로까지 강세로 다시 가게 한 거는 트럼프가 돼서가 가장 좀 큰 동력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면의 내러티브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가 뭐 지금은 뭐 암호화폐 대통령이라 불러달라 뭐 이럴 정도로 그렇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정작 대통령일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비트코인 싫어한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막 하면서 뭐 사기 뭐 정말로 이런 단어를 막 이렇게 써가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혹시나 이제 달러를 위협할까봐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약간 띄우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그 수년 전에는 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비트코인을 이제 견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스탠스를 확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요런 시기만 해도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중국이 그래도 계속 비트코인을 되게 채굴을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맞아. 중국이 어떤 비트코인의 큰 손 중에 그쵸, 중에 그쵸. 중요한 어떤 국가였었죠. 근데 그 이후 뭐 이런저런 뭐 어떤 배경으로든 인해서 지금 채굴을 다 못하게 해버리고 예. 비트코인 거래소도 다 없애버리고 어. 중국은 약간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쪽으로 이제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세계에서 일단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낮아졌고. 현저하게 저 이전 시절보다는 낮아졌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모했냐면 이 테더라는 거를 아마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예.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예.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저기 달러 본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달러를 내가 낸 만큼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내면은 달러를 다시 돌려주는 이렇게 달러를 리저브로 쓰고 있는 옛날에 달러가 금 본위제 했듯이. 그렇죠. 네. 했듯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보유한 것만큼 이제 시중에 이제 풀린 건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제일 큰 데가 이제 테더사이고 예. 이 테더사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달러를 넣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간 규모가 엄청나게 그래서 커졌고 시가총액이 저렇게 그쵸. 커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이게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로 쓰인 셈이거든요. 네. 즉 비트코인을 살 때 저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들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테더사는 그러면 이렇게 고객들로부터 받은 달러를 어떻게 쓰냐라면 대부분 미 국채를 사는데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써서 날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안정적인 데다 운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미 국채 사는데 쓰고 있고 그래서 무려 지금 우리나라 거의 다음 가는 정도로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 시장 이제 커져도 뭐 꿀인데 약간 좀 우리의 국채를 사줄 든든한 우군이 있네. 그렇죠. 이렇게. 그 국채를 사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의 위협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달러 뒷받침해주는. 뒷받침을 해주고 달러를 좀 서포트하는 엄청나게 큰 세력은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좋은 우군 정도는 지금 동반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의 힘이란 게 저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그 SEC 이제 의장,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금감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게리 갠슬러라는 이분이 이제 하도 암호화폐를 막 규제하려고 규제해야 하고 된다고. 그랬던 분이라 그래서 이분이 곧 최근에 해임될 예정이라고. 그렇죠. 해임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한테서 괴롭힘 받았던 코인들이 막 뛰고. 코인들이 막 뛰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게 2018년도인데 네. MIT에서 이분이 강의한. 그렇죠. 이제 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정도 이제 강의한 거를 누구나 무료로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연들을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이제 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실 2021년에 이분이 SEC장이 됐을 때 암호화폐 하시던 분들은 내심 와 하고 이렇게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비트코인에 이렇게 우호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뭐 잘 되지 않을까 했으나 근데 정작 SEC 들어가서는 막 규제와 이런 데 힘쓴 거죠. 그러니까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처럼 이렇게 나는 이거 사기다 하던 사람도 그러니까 미국에 뭔가 해로울 것 같을 때는 그렇게 보다가 미국의 오히려 달러 시스템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다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입장을 전향을 하고 또 게리 갠슬러처럼 이렇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도 투자자 보호라든가 막 이런 어떤 질서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규제를 또 세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딱 이렇게 또 변모를 하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그 다양성이랄까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때 막 이제 이런 그 높은 인물들이 자기의 스탠스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들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저는 좀 미국에 대해서 이게 되게 좀 부러운 모습이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 꼭 이 사람이 한 번 이랬다고 해서 계속 이 사람은 뭐 비트코인 팬이다. 이 사람이 한 번 뭐 이렇게 비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계속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온당하지 않은. 근데 약간 미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국익에 도움이 되면 기존 스탠스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협상의 내용도 바꿀 수 있고, 좋게 보면 유연성, 그렇죠. 나쁘게 보면 예측 불가능, 뭐 이렇게 봐야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사람도 SEC 의장 자리에 갔을 땐 또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더 우선시할 정도로 원래 그러니까 SEC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금융위원회 뭐 아니면 뭐 공정거래위원회 그건 아니다. 그건 다른 거고 금융감독원 뭐 이런 금융감독 당국이니까 원래 하는 일이 규제. 그러니까 규제 쪽으로 원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트럼프는
사람 바꿔서 음. 우리는 완화로 하고 음. 내가 비트코인 대통령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런 면들이 이게 시장의 어떤 좀 다양성, 이게 항상 시장이 입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동성으로 좀 이어진다고 좀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그냥 이거는 그냥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장 어쩌면 부동산 이런 것과도 다 연관돼서 그냥 네. 투자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읊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016년에 처음 비트코인 접했고 그때가 예, 이제 예. 40만 원이었을 텐데요. 40만 원이요? 네, 그때는 한 개당 40만 원이었습니다. 어디 네. 타임머신 이런 거 없습니까? 그게 그래서 참 저도 되게 스스로를 자꾸 채찍을 하는 게 이제 예. 제 아이가 2017년에 태어나서 예. 얘가 어릴 때 얘를 위해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이를 위해 지금 뭘 해줄까 해서 뭐 투자를 그쵸. 어떤 주식을 사서 나중에 준다 하듯이 비트코인 하나 정도를 그냥 이 지갑에 보내놔 볼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안 했던 거를 항상 단돈 40만 원. 뒤돌아보면 물론 그때는 40이 아니라 또 이때쯤 되면 2017년? 한 2018년 한 그죠. 저 때 한번 이제 쭉 올랐다가 봤어요. 그렇죠. 요게 한번 쭉 하이프를 주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요때가 이제 제일 이제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이 붐이 장난 아니었던 때인데 이게 이랬다가 쭉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제 한 주로 이 700만 원대를 굉장히 오래 횡보하거든요.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기에서 한 달은 거의 부동산 시장에서 1년과 다름없는 아주 그 연겁의 시간이라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저는 700만 원대에서 횡보했다라는 기억이 이제 있는데 그쵸, 근데 이쯤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쎄 뭐 비트코인이란 자산과 이제 호흡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기간이 요 시기라서 네. 그래서 이 한번 반출을 해본 건데 돌아보면 우습죠.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생각하면 이 시기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받은 시간 아니냐. 그냥 있는 돈 계속 사서 모을 수 있었다. 하면은 뭐 개수를 늘릴 수 있던 시기일 텐데.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이때 그렇게들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때쯤 되니까 이제 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도 뭐 안 하고 그래서 너는 뭐 재테크 어떻게 하냐 하는 것 중에 뭐 이런 거 계속 좀 진다라고 하면은 표정도 막 되게 안 좋고. 저 옛날에 투기하다 실패한 놈 뭔가 아직도 물려가지고 저 나오지도 못하고 뭔가 그런 그래서 네. 이게 즉 뭐냐면 그 외로움 뭔가 내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안다 뭐 이런 거에 따른 그 외로움과 소외감이 또 은근히 이제 투자를 하는데 되게 큰 걸림돌이 되고 그 와중에 이게 이렇게 한번 또 750에서 한번 이렇게 이게 조정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한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정신적으로는 힘든데 아무도 안 하니까 나의 이 통도 나만 힘든 거죠. 일단 나만 힘들고 언론에서도 안 다루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750에서 500이 됐든 말든 막 저는 이걸 계속 코업하면서 이때 왜 이렇게 조정받았냐면 이때 계속 파월이 금리 올린다고 말할 때마다 이게 계속 막 박살이 났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시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딱 요 가격대 보시면은 제일 좋은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가 그 표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요즘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뭐 한 2년 전, 3년 전 뭐 이렇게 영상이 뜨는데 진짜 코인 몰빵했다가 전 재산 날렸습니다. 그렇죠. 막 울고불고하는 그런 영상들이 뜨는데 그게 저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근데 만약에 손절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아유. 그게 뭐 이런 시기였고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저 때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떠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저도 이 시기가 힘들었던 게 남들이 안 해서도 있지만 또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내 눈치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 견딜 수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지금 뭐 하는 거냐? 차라리 그 돈으로 술을 마셔라 인간아. 뭐 그렇죠. 뭐 그냥 차라리 뭐 하면 되지. 심지어 요 시기는 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또 좋았던 시기라 막. 그런 거 해야지만 뭐 집을 샀어요. 등등 이제 이런 타박에 시달리면은 이 시기를 견디기 힘들고 아무리 믿음이 있었어도 결국은 뭐 팔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돌아보니 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저는 부동산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1, 13년 요럴 때는 집을 왜 사냐는 약간 그런 시기고 맞아요. 그때 저는 딱 이제 2013년에 이제 집을 이렇게 샀었는데 그때도 역시 굉장히 외롭고 힘든 마음. 그때가 딱 그 2013년이면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부총리 시절. 그게 2014년 이후입니다. 14년 이후인가? 예, 왜냐면 2012, 13년에 워낙 계속 워낙 안 좋아서 계속 이후에 심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다 집을 너무 안 사니까 이제 2014년
이후부터 정책 나오고. 그렇죠. 정책들이 막 이제 LTV DTI도 좀 완화해주고 예, 이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그게 기조가 2012, 13년까지는 딱 정권이 2014년부터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는데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좀 약간 가계부채를 더 깊이 통제해야 된다. 좀 그 기조가 조금 더 우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는 약간 수출도 되게 둔화되고 뭔가 이제 내수를 좀 더 살려야 되는데 내수를 살려 보니 너무 이제 부동산을 외면하는 그런 기조도 강하다 보니까 한 번은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때 참 외로웠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참 남들이 안 하고 지금 그걸 왜 해? 어찌 보면 지금의 코스피를 바라보는 이 대중의 시각이 국장을 왜 해? 그렇죠. 이걸 왜 해라고 하는 것이 2012, 13년의 부동산 또 저런 2018, 19년의 암호화폐 막 이때처럼 좀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창피할 정도 이런 시기가 돌아보면은 오히려 기회? 좀 워낙 그랬던 경우가 많다 보니까 투자라는 것은 좀 항상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좀 근데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그 외롭고 힘든 거에 대한 보상이 1년 후에 바로 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게, 네. 사실 뭐 코인도 지금 돌아보니까 잠깐인 것 같지만 부동산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반도체 민족이라 좀 빨리빨리 그렇죠.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저 기름 가지고 있는 나라들처럼 뭔가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텐데 그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죠. 고통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 항상 그게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너무 이상한 걸 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오히려 빨리빨리 성과 내렸고 급급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는 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걱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국내 주식하던 자금 빼서 해외 주식으로 가고 있고 미국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원래 좀 있었던 이제 그나마 있었던 코스닥 쪽 트레이딩 자금도 빠지면서 코인 쪽으로 가고 있고 요즘에 뭐 마통 뚫어서 코인 산다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장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봐. 그렇죠. 안 좋아질까 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당연히 지금 겪고 있는 문제긴 한데 근데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우호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자산이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급등했다가 좀 항상 급락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마치 지금 술 기운이 막 올라오는 상황에서 굳이 막 술 마시지 마 뭐 이런 말 해봤자 뭐 안 이제 들리죠. 그렇죠. 안 들리고 뭐 잔소리로만 들리고 하니까 그렇죠. 적당히 즐기다가 분명히 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과는 또 달리 비트코인은 이미 또 ETF로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제도권으로 그렇죠. 제도권으로 들어왔지만 이 알트코인들은 알트코인 시총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대략 한 3위 이후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항상 그래도 2등은 했고 3위부터 그 상위권을 형성하던 자산들이 몇 년 뒤면은 저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침이 또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서 좀 장투를 한다라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알트에서의 조정이 이게 산이 높은 만큼 골이 분명히 깊은 쪽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적당히 나는 그냥 잘 즐겼다 하면은 거기서 이익 실현해서 빼고 한마디로 이거는 좀 빠져나와야 하는 잡코인이라면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곳이니까 오래 즐기기에는 좀 적합치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코인 쪽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비트코인이 뭐 사상 최고치네 뭐네 해도 그걸로 큰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막 그 알트코인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오히려 이런 코인 불장에서도 막 물린 사람들이 더 많고 손해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자산시장 좋을 때 금을 사야 되는데 뭐 이상한 거 사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보면 여담이긴 한데 이게 비트코인 ETF를 왜 승인해 줬을까라는 부분도 뭐 사실 뭐 언제 하느냐라는 거는 뭐 미국의 마음이기는 하고 한데 중국이 이제 비트코인이란 걸 완전히 다 버리고 금을 사모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의 흐름도 좀 보시다시피 금이 되게 잘 나갈 때 비트코인이 막 조정을 받았었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 금이 막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의 약간의 대체 자산으로서의 성격으로 이제 부상을 좀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비트코인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도 그렇지만 이제
금시총액 과연 몇 프로까지 얘가 갈까를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이쯤면 다 왔다. 뭐 캐시우드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극단적인 사람들은 금시총을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이게 견해가 이제 금시총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은 비트코인 버리고 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요거 키워주면은 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아마도 중국이라는 데가 여기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얘가 이제 더 부상하고 또 킬 수 있는 좀 그런 배경도 좀 있지 않았나. 모르겠네. 이거는 약간 이제 뭐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사서 모으는 금값은 떨어뜨리고 네, 그렇죠. 중국이 멀리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올리고, 어찌 보면 중국 약 올리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예.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물론 이제 부동산도 2010년대 초반에는 장기간 안 좋았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네. 또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역시 그래도 부동산이었구나. 맞습니다. 이게 또 학습 효과로 자리 잡고 효과로. 있고 네.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장을 뭐 하려고 하니 뭐 이러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과거에도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타당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거를 저도 좀 약간 길게 한번 큰 그림부터 한번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보시면 뭐 서울이니 수도권이 이렇게로 보면은 다른 말씀들 하시니까 아예 그냥 딱 반포와 압구정동, 누구나 이견이 없는 우리나라의 탑2의 이제 부동산의 아파트 평균 시세가 평당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쭉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나타낸 이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 22년 동안 7.4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300만 원에서 한 평당 1억까지 22년 동안 7.4배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오르는 기간 동안 보시면 2006년까지는 3배 올랐다가 한 10년 정도를 좀 이렇게 길게 이게 하락 및 횡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한 10년 사이에 2배 좀 넘게 오르는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이제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다들 좋다고 하고 선망하는 자산이라도 급등하고 나면은 좀 길게 좀 쉬어가는, 좀 횡보하고 혹은 하락하는 이런 시기를 이제 겪고, 그런 걸 충분히 겪고 나야 이제 또 이제 한번 급등하는 장세가 온다라는 게 펀더멘털과 별개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보시면 이게 명목 GDP가 이 사이에 2000년에서 2020년까지는 대략 3.4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명목 GDP 상승에 한 2배 좀 더 오른 셈인데, 근데 보시면 명목 GDP는 한 3배 올랐는데 가계부채는 그거보다 거의 배로 올랐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7.4배가 가계부채가 이렇게 레버리지로 오른 것, 레버리지로 이렇게 증가한 것과 거의 그냥 유사한 어떤 상승률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 선호한다, 인프라가 좋아진다, 뭐 공급이 어떻다, 이런 논리를 차치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일 선호한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7배까지 오를 수 있는 배경에는 이 가계부채가 그만큼 오르지 않았더라면 상승률이 이 정도로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일단 좀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거를 이렇게 장기간 많이 오르게 한 동력이라면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막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서 의문점이 생긴다면 그러면 과거 20년의 어떤 그 횡보와 앞으로의 한 횡보는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일단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GDP의 증가에다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곱하면 얼추 집값 상승률이 나오겠네요. 얼추 그것도 평균적인 집값도 아닌 저렇게 반포 압구정이라는 상징적인 그렇죠. 곳에. 제일 좋은 곳. 그렇죠. 뭐 전국 평균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정부는 뭐 GDP는 항상 증가시키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대출 규제를 또 강하게 하는 거고요. 네. 변수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집값의 방향도 이렇게 되겠구나를 또 가늠해 볼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서울 일부 지역이 불타오르는 장세, 부동산이 그랬던 장세다 보니까 저는 한 뭐 2022년 이후로는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목도했듯이 좀 이렇게 약간 침체 장세를 예상했는데 그걸 아주 대차게 틀려서 이제 욕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근데 틀리면 이게 왜 틀렸는지 복기를 해봐야죠. 복기를 하고 그거에 그렇다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시면 올해 상반기가 그러니까 그래 왜 틀렸냐라고 봤을 때 고금리가 좀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에서 3.5%라는 기준금리는 분명히 높은 금리니까 이게 미국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좀 오래 간다라는 거는 그 전망은 뭐 맞았지만 예. 문제는 대출금리는 너무 다르게 흘러갔다라는 아.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기준금리는 이렇게 올려서 가는데 예. 이 빨간색 주택담보대출은 먼저 내려왔죠. 예, 2022년을 정점으로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네. 낮아졌습니다. 이게 대기업 대출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뭐 큰 차이 없이 주택담보대출금리와 큰 차이 없이 흘러왔는데 대기업 대출은 이 기간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빠르게 급격하게 내려왔네요. 내려와서 이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진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심지어 대기업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율도 더 낮거든요. 예. 그러면 가상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연체율인데 네. 연체율이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저렇게 더 낮을 정도가 되고 심지어 이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탈만 했던 게 이 보시는 이 그 주황색 선이 이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인데 대략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를 따라 네,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는 대략 한 3.5에 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도 3.5를 가서 이 두 개가 거의 만나버리는 이랬던 적이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빚내서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할 만한 게 뭐 세금이나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빚내서 예금을 해도 뭐 그냥 될 만큼 옛날 같으면 그런 게 당연히 예대 마진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빚내서 예금을 한다라는 건 뭐 그죠. 말도 안 되는 상상조차 할수 예, 없네. 그냥 마이너스의 가게 입장에선 마이너스의 일인데 여기는 그런 정도나 됐다 보니까 빚내서 뭐라도 투자하는 게 너무 좋은 환경이 됐던 거죠. 뭐 그 24년 상반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속칭 뭐 그런 게 아비트리지 가능하다면 빚내서 대기업한테 대출해줘도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네,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막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금리는 기준금리는 한번 내렸는데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예금금리는 당연히 내려갔고 네. 그런데 반대로 대출금리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계가 받아들이는 예대 금리 차는 더 긴축적으로 환경이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대의 차이가 제로였었다가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올라가 버리니까 더 긴축적인 상황으로 되면서 상반기에 그렇게 뜨거웠었던 한 7, 8월까지 뜨거웠었던 이 부동산 거래량부터 일단 한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어쨌든 대출금리라는 것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굉장히 완화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가 지금 오히려 이제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니까 정작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긴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근데 이거를 뭐 나쁘게 말하면 야 이게 저거는 뭐 이렇게 좀 그냥 시장 금리나 뭐 경제 상황 이렇게 예측하면서 저거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최대한 그냥 좋게 해석을 해본다면 뭐 우리 전기요금 이런 것처럼 힘들 때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금리 인하기에서는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잠궈버려서 이 금리가 너무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의 어떤 효과를 조금 이렇게 약간 강제적으로 이분하게 만드는 좀 이분하게. 예. 근데 사실 저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기준금리 올라가고 또 시장금리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죽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은행들 불러 모아가지고 금리 내리라고 막 압박했었잖아요. 그때 왜 은행들이 이자 장사하고 앉아있냐. 참, 이자 네, 장사하는 은행한테 이자 장사한다고 뭐라고 지적을 했었던. 네. 그러면서 또 대출금리도 내리고 서민금융 지원하고 막 이랬던 거고 정책금융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또 불타올랐던 거고. 예, 뭐 큰 틀에서 맞죠.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게 이게 언론에서도 항상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면 워낙에 은행이 자본이 크니까 당연히 이익을 조 단위로 낸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자 장사로 몇 조 벌었다. 막 그냥 항상 지적이 되고 뭐 은행이 수익을 잘 내면은 막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은행들의 자본의 크기가 우리나라 GDP 성장한 만큼 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대출의 규모는 은행의 자본에 연동해서 이렇게 그쵸, 늘어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은행은 자본이 경제 커간 만큼 계속 더 예. 커져야 되고 은행이 자본이 커지려면 당연히 이익을 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은행이 만약에 적자를 내면 이거는 되게 국가적인 문제. 그럼요. 해외 신평사 보기에는 이거 여기 지금 나라에 난리 문제가 나는 있다. 거죠, 국가 난리 시험 나는 등급에는 이제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은행이 적자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본을 늘려갈 만큼의 이익은 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익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게 좀 공격 포인트로 자꾸만 되고 근데 그 반대는 또 다른 영역에선 또 이상한 게 이 건설 쪽에 대해서는 네. 이게
뭐 지금 집값이 이러면은 뭐 공급이 안 돼서 뭐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 공급이 되려면 계속 어떤 집값이 좀 올라야 되는 것 같은. 그러면 건설사한테는 너무 좋죠. 그러면 내가 좀 잘못해서 이렇게 호황기 때 땅도 비싸게 샀었는데 야 좀 이러면 그럼 비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사업성 안 나와서 공사를 안 하면 야 이러면 공급이 공급 안 부족해서 나중에 이게 집값 너무 오른다 자꾸 걱정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건설 섹터는 이렇게 적자 나는 걸 걱정해주고 또 은행은 잘 벌면 또 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요거 약간 그런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제 네. 은행이 역설적으로 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시스템 안정에 사실 기여를 하고 있는 건데. 셈이죠. 예, 네. 근데 또 그게 서민들이 이제 차주로서 느끼는 거랑 또 정책 당국에서 보는 거랑 그렇죠. 은행 예, 입장과 또 다를 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드리고 싶던 말은 즉 올해 상반기처럼 저렇게 예금 대출 이자가 붙는 수준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잘 버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금리는 신규 대출의 금리고 기존에 나갔던 것들은 다 그래도 예금 대비 대출이 네. 금리가 더 높으니까 거기서 이익이 냈던 그렇죠. 거지. 만약에 계속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익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IR 자료들을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계속 그 NIM이 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순이자 보입니다. 마진이. 예, 순이자 마진이 이제 새로 나간 신규 그 주담대 대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딱 관찰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이제 늦춰지진 않을까. 그리고 감독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성금리 올리면서 금리가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인 거고. 네. 이게 또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네. 과연 또 하나가 공급 부족을 또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얼마 전에도 뭐 수도권의 뭐 그린벨트까지도 해소 그렇죠. 네. 규제를 풀어가지고 예.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런 네, 방안들 네. 나오는데 물론 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하루 이틀 안에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미스매치 네. 기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런 일시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 시장에 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틈은 어떻게 보세요? 그 틈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날 것 같은 기간에는 아예 그냥 건설을 안 하고 버티는 그쵸. 식으로 가니까 그럼 그때는 당연히 착공을 안 하니까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집값 내년 후년 어떻게 될까를 일단 보면은 이제 주로 공급이 뭐 많아서 혹은 적어서 뭐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여기선 거의 입주 물량 얘기거든요. 입주 물량이 내년엔 많으니까 혹은 적으니까 적으면 일단 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일단들 다 이제 가정을 까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 공급이 네.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다라는 데는 동의는 하는데 근데 일단 한번 장표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빨간색 바가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매매 거래가 정말 많을 때는 이게 월별로 막 이렇게 거의 1만 건 가까이도 거래가 되고 2022년처럼 너무 적을 때는 월간 한 1,000건도 안 되게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거의 9,000건 정도 거래돼서 그때 그래서 막 뜨거웠다라고들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요거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거든요. 근데 연간 입주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었던 2020년 요때는 그러니까 이 서울 아파트의 연간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이 대략 한 3.8만 호 정도인데 이때는 한 5.7만 호 공급됐으니까 네. 되게 많은 편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을 때는 정작 집값과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했고요. 또 2022년은 3.5만 원이니까 좀 적었는데 확실히 이때에 비하면 매우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가가 둘 다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정말 이 수요라는 게 많을 땐 10,000건, 적을 땐 1,000건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줄줄쭉하면 여기에 맞는 적정한 공급이란 거는 도저히 산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수요가 너무 적을 때는 공급이 극단적으로 적어도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는 것이고 수요가 너무 뜨거울 때는 공급이 평년보다 꽤 많아도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라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예측할 때 변수로 이렇게 입주 물량은 하나의 사이드로 감안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빚내기
좋은 환경, 즉 GDP 대비 가계부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 그게 각종 규제라든가 혹은 뭐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빚내기 어려운 환경이냐, 그게 이제 어떤 주택의 수요를 훨씬 더 크게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공급보다는 단기간에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사실은 더 빠르게 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2010년, 11년 요럴 때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이 다 되게 적어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제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2011, 12, 13년 계속 오히려 서울 수도권, 심지어 강남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오히려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실제로 이게 저도 막 공급이랑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막 멸시 물량도 고려해보고 막 착공 이것저것 해보고 해도 너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주력인 팩터는 오히려 금리와 이제 어떤 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빚내기 좋은 환경이냐 안 좋은 환경이냐 이게 훨씬 더 크게 좌우를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게 가계부채를 이제 좀 관리하는 식으로 간다. 라고 저는 좀 보다 보니까 내년 후년까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약간의 약세 흐름은 갈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릴 포인트는 네.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민간 통계기관 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2020년 2월 기사인데 2021년과 2022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네. 앞으로 뭐 집값 오른다. 뭐 거의 그런 얘기죠. 근데 실제 입주 물량은 2021년에 4.7만 호, 2022년에 3.5만 호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예요? 네. 그거를 이게 최근에도 보시면은 2024년 초인데 연간 입주 물량이 2024년에 11,000세대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연말에 입주하는 둔촌주공만 해도 12,000세대 이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올해 입주 물량이 38,000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 민간의 통계랑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가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네. 하나는 이제 공공 물량, 즉 정부에서 공급하는 뭐 이렇게 청년 주택이라든가 이런 임대 혹은 그런 물량들은 여기에 지금 집계가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 아파트로는 안 그렇죠. 쳐주는. 뭔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민간의 기관들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곳들만 통계에 취합이 돼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착공을 해서 막 짓고 있는데 아직 분양을 안 한 곳들은 안 들어간다. 향후에 이런 입주 물량에 지금 안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반포에 저기 주공 1단지 거의 한창 지금 공사 짓고 있고, 거기에 이제 8,000세대가 2026년 7년에 이제 입주할 예정인데 예. 그런 건 아직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입주 물량의 집계에서는 빠지는 거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내는 통계는 그런 것도 얼추 착공은 했으니까 대략 이때쯤에 이해는 나오겠다 하면은 이제 물량으로 이제 잡아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보여주는 것과 정부에서 보여주는 통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거는 몇 년도 거로 이렇게 끌어봐도 앞으로 한 2년 뒤 정도는 항상 공급 절벽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2년 뒤 입주 물량이 너무 과소추산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누락되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좀 과소추산이 되고, 얼마 전에 본 통계로는 이제 2026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뭐 7,000세대다. 민간에서 나온 그 숫자를 보고서 언론에서 많이들 냈는데 7,000세대까지 가지는 않고, 그래도 보면 항상 우리가 적을 땐 한 2만 세대 정도, 많을 땐 한 5만 세대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또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서울은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또 그런 이제 민간 통계기관의 것을 이제 또 이제 보도에서 공급 절벽이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공급 절벽에 대한 거를 이제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가령 최근에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분양을 할 예정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2016년 말에 땅을 샀던 곳이라 땅값이 너무 쌌을 때 샀던 거라서 지금 웬만큼 분양 성과가 나와도 이익이 되게 많이 나오는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많이 오르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샀던 땅들은 지금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그때 산 재고들은 얼마든지 지금의 서울 주택 가격에서는 이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분양으로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꽉 막혀 있다는 아니고, 이렇게 땅을 쌀 때 샀던 것들은 최근에 현산이 분양하듯이 이렇게들 좀
또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그거는 이제 서울이 집값이 워낙 견조하게 받쳐주니까 그런 거고 정작 그런 거로서 이제 염려되는 것은 좀 지방이긴 한데 하지만 아무도 지방의 공급은 뭐 부족하다라고 보지는 아하. 않으니까 네. 예, 뭐 거기선 또 이제 그런 좀 격차가 있고 저는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한 가지 정도 더 이거는 좀 긴 얘기지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여기에서 보시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어떤 착공으로나 준공으로나 굉장히 줄고 이제 있네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특히 2023년은 착공 물량이 제로일 정도거든요. 근데 세종시가 어떤 데냐면 이런저런 통계로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도 여전히 좀 대도시 중에서는 낮은 편이고 그리고 가구의 소득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도시거든요. 저기는 그나마 그래도 인구가 좀 늘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일자리도 다들 많고. 이제 양극화를 이제 지방은 소멸되는데 네. 서울로는 다들 오고 싶어한다 해서 양극화 얘기하지만 세종시는 그런 지방 소멸과는 상관이 없는 그쵸. 도시이긴 하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세종시는 집값이 정점일 많이 때보다 빠졌네요. 한 30% 정도 빠진 상황. 그러니까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그렇죠. 집값도 전세가도 많이 빠져서 그래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공급의 흐름만 보면 야 그러면 미래 당연히 공급 없으니까. 예, 집값이 올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좀 장기간 고생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저거 인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향후 전망이 뭐 아주 나쁜 것도 나쁜 아닌데. 것도 아닌데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살짝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냐면 세종시가 이제 각종 통계가 2012년 이후로 나오거든요. 네. 즉 세종시에는 오래된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뭐 예. 도시 자체가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생긴 됐는데.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이제 막 10년 차 뭐 이 정도 되는 정도 이다 보니까 즉 우리가 신축에 대한 갈망 센 이유는 이 80년대에 지어진 그런 집들이 좀 우리의 지금 현재 소득과 맞지 않는 주거 형태를 그쵸. 하다 보니까 뭐 저 때는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뭐 주차장 기준도 세대당 뭐 0.2대 맞고 그 심지어 내진 기준도 뭐 없고 7, 막 80년대. 예, 막 이렇게 구조도 뭐 투베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때 지어진 집들 말고 즉 대략 한 2000년대 이후로 지어진 집들은 그래도 웬만한 것들이 다 그렇죠. 선진적인 그런 주거 네. 환경의 모습을 다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잠실의 엘리트 같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벌써 15년 차가 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렇게 사고 하는데 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뭐 신축이 뭐 올해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략 이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그러면 이거는 좀 이제 일종의 그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대체돼서 새로 공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신축이 꼭 매년 아주 많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도 구조적으로는 좀 덜 나와도 이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고쳐 쓰고 하면서는 충분히 네.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과거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재건축을 꼭 해야만 되고 신축이 막 매년 어느 정도는 공급돼야 되고 이 내러티브가 점점 약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80년대 지은 집과 2020년대 지은 집이 공존하는 곳에서 신축값이 올라가는 것과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집들끼리만 있어서 그 중에서 신축이 오르는 건 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매우 다르고 그리고 또 역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데 보시면 한 2000년 이후로 이제 서울의 강남 3구에 지어진 집,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이제 그렇죠, 15개 그렇죠. 소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마다 그런 대단지 아파트 순위인 건데 보시면 강남 3구는 따로 이제 제가 음영을 쳤는데 2000에서 2006년엔 이렇게 굉장히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약세장이던 요 시기에는 그래도 잠실과 반포에 좀 더 공급이 돼서 요 때보다는 그래도 강남 3구의 공급이 조금 늘었었던 시기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 아파트 강세장이었던 요 2014년부터의 5년은 나름 공급은 됐는데 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개포에 요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었던 시기이나 지금은 2023년부터의 5년간은 강남 3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에 신축이 없다 하는 거를 그렇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언제 지어졌냐를 쭉 소팅을 해보시면은 유독 요 근래가 되게 많다는 거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도 최근에 보면 반포, 방배, 막 잠실 이런 데 막 자꾸 분양을 하듯이 그리고 그들이 분양하는 물량들이 바로 다
80년대에 지어졌었던 주공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재건축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 3구에 이렇게 분양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조만간에 입주물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딱 거기가 지금부터 40년 전 지어졌었던 용적률도 낮게 지어졌던 게 다들 사업성이 좋으니까 새 집으로들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급이라는 측면의 질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질적인 공급이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자꾸 강남의 신축이 없기 때문에 강남 집값만 오른다? 요거는 조금 약간 팩트랑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좀 결이 다른 문제 인식이기는 한데, 사실 강남의 신축을 많이 공급하면은 그것 때문에 강남의 어떤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강남의 신축이 많이 공급되면 정작 피해보는 건 비강남이거든요. 유동성이 글로 막 이제 강남의 신축을 사러 들어가기 때문에 요 다른 쪽 수요를 이제 공백을 만들어버리는 식으로 가서, 마치 의대 정원을 들리면 의대 걱정보다는 비의대가 더 이제 타격받는 것처럼 이제 막 우리가 더 잘 다니던 학생 갑자기 자퇴하고 그렇죠. 갑자기 의대 들린다고 절로 가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게 강남 집값을 잡는 게, 이게 강남의 공급을 많이 하는 게 꼭 해결책 그런 건 또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강남발 공급 부족 혹은 공급 과잉,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강남은 공급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공급이 많아도 저기 새 집 많이 생긴다, 나도 가고 싶어하는 거고. 그렇죠. 똑같고. 이게 공급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입장에서 좀 새로운 시각을 또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글쎄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유독 올해 서울에 이제 상반기에 많이 거래된 곳이 비교적 신축이 많은 이제 마포, 성동, 강동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뭔가 이제 얼죽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그런 거의 내러티브는 결국 앞으로 신축 공급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을 사둬야 된다, 신축이 희소하다, 그 논리가 이제 지금 신축을 막 사는데 들어갔는데, 근데 보면 지금 이제 강남 3구 쪽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탁탁 나올 거니까, 이걸 감안하면 이게 좀 약간 잘못된 내러티브를 좀 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사실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지하 주차장 연결된 상태라든지 마감재라든지 조경 상태 이런 거 보면 2015년에 지은 아파트나 2020년대에 지은 아파트나 큰 차이도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떤 가격을 측정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밸류에이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차, 5년차 이내 아파트, 그 이후의 아파트, 이것도 이제 간극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과도한 내러티브 같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령 명품 산업을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피어 프레셔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품을 사는 이유는 남들이 다 좋아해서, 그러면 그거를 막 사는데, 그게 남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좀 식고, 이제 저런 걸 누가 사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거를 사지 않는, 더 이상 그거는 명품 브랜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대중 그렇죠. 브랜드가 되는 거죠. 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지금은 반포의 신축이 60억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들 경외심으로 이제 경외감을 경외감을 가지고 평당 2억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잖아요. 저걸 두고 미쳤다, 혹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나도 돈 많이 벌면 저거 사고 싶다. 거의 예전에 신전 아크로폴리스, 그 이름도 아크로야. 그렇죠. 아크로도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원베일리가 이제 그런 거로 나오는데, 저는 그게 예를 들어 저도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코인으로 갑부가 되신 분, 혹은 아프리카 BJ로 많이 버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은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 했을 때 50억 그냥 현금으로 다 살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거를 사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케이스들은 좀 아웃라이어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갑부가 샀다더라, 이런 거는 이제 아웃라이어일 텐데, 근데 이걸 아웃라이어로 인지한 게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평당 2억을 이제 간다, 이런 식으로들 받아들이다 보니,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그렇게 경외감을 바라보는 거를, 내가 그걸 살 돈은 있고, 그러면 그냥 내가 50억 60억 주고 지금 사지 이런 식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때 시계를 조금만 한 10년 전 정도로 돌려보면은, 그때도 이제 그땐 대장이 제 기억에는 이제 반포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데였는데 가격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뭐 막 이렇게 부자들이 못 사서 안달이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굳이 뭐 저거를 이렇게 뭐 비싸게 사는 거를 경외감을 바라보고 하지도 않고 대대적으로 뭐 보도가 나지도 않고 그냥 그럴 때는 돈이 있던 분도 뭐 굳이 급하게 뭐 혹은 뭐 그 돈 주고 살 필요 있나 하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죠. 뭐 반포자의 예. 평당 분양가가 얼마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막 미쳤다 막 이러고 뭐 막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 예, 오히려 그런 지금은 것도 오히려 많은데 반응이 경외감으로 바뀌고 평당 와. 2억 시대 뭐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들 참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아닐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 내가 한 5년 정도 열심히 돈 모아서 저축한 다음에 조금 더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집값이 올라가면은 막 지적질을 하게 되고 네. 이게 말이 돼? 막 네. 이런데 예. 내가 한 100년 모아도 안 되는 돈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계에서 이제 네. 신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경외감을 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거의 무적의 논리인데, 그러니까 무적의 논리. 물론 그러니까 공급 절벽 뭐 이것도 이제 어. 집값 상승에 대한 얘기지만 특히 화폐 가치 하락했다는 중장기 우상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뭐 사 말어 할 때 이제 제일 음. 흔하게 달리는 답변이 이제 어차피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면 조정은 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장기 보유하면은 쫙 집값은 이제 오른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꽤 되세요. 네, 네. 사실은 뭐 그 말이 당연히 틀린 말 아니죠. 화폐 네.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실물인 이제 부동산 화폐보다는 더 이제 희소한 가치는 올라가는 예,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일본의 사례를 또 요즘에는 또 최근의 일본 사례로들 많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즉 최근의 일본의 주택 시장 이거는 이제 일본의 주택지 평균 가격인 건데 네. 보면은 동경 23구만 잘 오르고 나머지들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야 양극화 봐라, 야 일본도 봐라, 사람들이 오를 때는 오른다. 그렇죠. 이제 중심지만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만 이렇게 서울의 중심지만 오르는 것은 이렇게 일본의 사례로 봐도 이거는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한마디로 거품, 우리만의 이상한 거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양극화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 양극화란 거는 오히려 경기가 되게 좋을 때 벌어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오히려 이게 축소가 되는 게 일반적인 양극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예를 들어 굉장히 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과 평균적인 사람 간의 이 연봉이나 벌이 격차는 경기가 좋을 때 이 사람이 더 벌이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쁠 때 그냥 평균 하던 사람은 계속 평균을 번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렇죠. 이제 연봉이 뭐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둘의 격차가 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일본의 사례도 보시면 경기가 되게 좋을 때가 오히려 이 지방 도시보다 동경 23구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서 양극화가 80년대? 심해졌습니다. 예, 이때가 이제 양극화가 제일 극대화됐던 때인데 이게 안 좋아지니까 이 많이 올랐던 거일수록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해소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일본의 경기가 좋아지는 초입에 이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경기가 이렇게 뭔가 정점을 치고 안 좋아지면 이 양극화가 벌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해소가 되는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2013년 내수가 안 좋을 때 강남 비싼 거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거를 한번 목도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이 화폐 가치가 어차피 하락한다라는 말에도 좀 약간 우리처럼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일본의 사례를 좀 하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 일본이 저렇게 오랜 기간 이게 집값이 그것도 동경 23구 같은 핵심 구역도 오랜 기간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일본이 물가가 안 오르는 이제 거의 디플레에 가까운 그런 경제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이 가장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은 빚낸 사람한테 좋은 거거든요. 네. 내가 빚을 냈는데 그 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너무 좋은 거죠. 내 그쵸. 부채가 녹는, 내 부채 가치가 녹아서 나의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건데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빚을 냈던 사람한테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저런 디플레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제 빚을 오히려 갚고 저축을 하는데 이제 다 이제 가게가 열을 올리니까 빚내서 집 산다 이런 개념에서 완전히 이제 멀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럼 저때 일본이 디플레가 뭐 왜 왔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소비가 이제 감소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가장 큰 이유로 삼고는 있고, 근데 우리도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오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이게 벌써 이제 소비가 좀 이렇게 침체된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다 또 하나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내가 잘 벌던 때에서 벗어나서 은퇴를 하고 연금 소득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디플레를 더 강하게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껏해야 연금 생활하는데 자꾸 인플레가 막 와버리면은 그 노후가 너무나 이제 빠듯하고 더 두려운 그쵸, 예. 삶이니까 고령자 많고 연금 소득자가 많아질수록 사회가 정치적으로 디플레로 가자라는 그 압력을 받아서 디플레 상황으로 정치나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일본이 신입사원의 연봉이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똑같거나 더 낮다고도 하고 이런 게 다 약간 그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고령화되면서 디플레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 올리지 마.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갔을 수밖에 없을. 그래서 특히나 인건비가 안 오르는 게 가장 이제 그렇죠. 그게 디플레 치명적인 거죠. 요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은 그래도 이제 연금 생활자. 근데 앞으로 우리도 이제 보면 은퇴를 많이 하시고 연금 생활자가 늘어날수록 어찌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는 되게 이제 그동안은 뭐 부채를 많이 내서 뭔가를 사두는 게 이제 인플레 시대에는 어떤 성공적인 비투 양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령화되고 연금 생활자가 많아질수록은 우리도 어찌 보면 일본이 겪었던 그런 시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 화폐 가치가 무조건 낮아지니까 장기로 보면 무조건 우상향이다라는 거는 좀 약간 좀 제고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고령화, 소비 감소, 내수 부진, 성장률 둔화, 혹은 또 이제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일자리 감소, 또 인구 감소 지역.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특히 돈이 서울로만 몰리고 인재도 서울로만 몰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신축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또 압축이 되어 가고 있는 네. 거고, 언론에서 헤드라인은 또 그런 쪽만 나오고 이게 현재까지의 현상이고. 현재까지의 현상이기는 하죠. 근데 고령화 맞물려서 글쎄 저희가 과연 뭐 플레에 준하는 일본이 겪었던 것 같은 상황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사회적인 압력이 뭐 저는 최근에 이제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벌써 그런 거를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노년층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뭔가를 사서 이렇게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으로 이제 그걸 더 이제 선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놀랐던 게 채권 금리가 오르긴 올랐어도 이렇게 채권들을 많이 산다 개인들이 라는 거는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금리를 막 3-4%만 넘게 줘도 채권을 사고 싶은 수요는 되게 이렇게 잠재돼 있고 내재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수익형 부동산도 뭐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고 게다가 또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뭐 공실이니 뭐 세입자와의 갈등이니 막 그에 비해서는 유가증권은 깔끔하잖아요. 그냥 뭐 배당 받고 이자 받고 하면 되니까 어찌 보면 또 이렇게 고령화가 이제 점점 이렇게 유가증권 쪽으로 뭐 주식 채권 쪽으로도 이렇게 다변화를 시켜서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부동산 비중이 좀 줄어든 것은 또 그런 어떤 그 인구 구조상의 어떤 흐름 같은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스트리트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노다지 IR 뭐 이런 거 굉장히 너무 좋아. 짜잔. 네. 짜잔. 네. 저희처럼 기관 투자자한테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뭐 하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투자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즉 은퇴하면 아무래도 치열하게 살던 삶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시간은 좀 많으니까. 시간은 많은데 뭔가 그 치열했던 그건 또 느끼고 싶고 하다 보면은 그게 뭐 미국장이 되든 한국장이 되든 이렇게 좀 투자를 여윳돈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를, 즉 젊을 때는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어떤 뭐 그런 치열함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약간 소소한 어떤 재미, 이렇게 공부랑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연금을 또 이제 좀 더 일들을 제고하는 뭐 배당이나 뭐 그런 걸로 제고하는 수단으로 좀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이렇게 투자의 저변이 뭐 역시 미국이든 한국이든 가릴 거 없이 저변이 확대되는 거는 저는 뭐 긍정적인 일이라고 일단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어떤 산업적인 그런 구조 측면에서는 가령 요게 이제 최근 1년간 이제 코스피에서 업종별로 이제 굉장히 부진했던 곳과 잘 됐던 곳을 이렇게 지금 나눈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 확실히 뭐 이제 화학, 철강
뭐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IT 쪽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IT 쪽이 올 한 해 좀 부진한 섹터였는데 예. 이곳들의 공통점은 이제 다 자본을 많이 투하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본을 투하해서 뭐 하는 거는 중국을 쉽지 않죠. 예, 이제 뭐 이기긴 쉽지 않고 오히려 약간 중국을 이렇게 배제하는 데서 이제 반사이익을 수혜를 얻는 주고는. 뭐 그런 정도로 접근이 가능한데, 근데 그중에 잘 오른 섹터를 보면은 뭐 건강관리, 금융, 뭐 필수 소비재 뭐 이런 데들처럼 이 종목으로 따지면 무슨 삼양식품이나 뭐 네네네. 말테오젠 뭐 이런 데처럼 자본재가 아니라 아하.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소프트한,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또 나름 이렇게 막 주가가 엄청나게 잘하고 많이 있고.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선진국형의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봐도 철강이나 무슨 뭐 제조업 주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뭔가 이게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이게 소프트한 이런 쪽들로 가듯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되어 가면 또 이런 데선 충분히 또 이제 같이 이게 수익을 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진국형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에 이렇게 투자 공부도 하면서 예, 이쪽으로 또 이제 자금의 어떤 선순환 같은 게 일어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앞이 되게 어둡기만 하고 한데 그렇게 안 좋다고 욕하는 국장에서도 이렇게 막 10배 넘는 게 오르는 나타나고. 주식들이 막 이렇게들 있듯이 이렇게 투자의 기회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또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이게 이런 나쁜 게 있으면 반대급부로 이런 좋은 게 있다. 즉 코스피에서도 야 중우장대 산업이 막 이렇게 망해, 우리나라 망했다 막 뭐 근데 이렇게 약간 소프트한 쪽 영역들은 또 이렇게 막 또 잘 오르고 이러네라는 이 다른 사이드가 있듯이 이렇게 항상 또 어두운 면을 보면 이렇게 밝은 면을 또 보면서 우리 그 노다지 IR과 함께 이런 소소한 재미를 이제 투자해서 같이 얻어갔으면 저희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부탁드린 거 네. 아닙니다. 뭐 광고비 드린 거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예. 배문성 이사님 그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노다자일 노트가 이제 유용한 서비스라는 거는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네네. 뭐 이게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하나의 힘들게 뭘 찾아야지 내가 공부해야지 저 안에서 뭘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공부하는 책 읽듯이 그러다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새롭게 하게 되네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연히 미국장이 워낙에 더 우리보다 훨씬 선진화된 증시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유동성이 몰리니까 당연히 더 멋있고 화려하고 좋고 하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팝송보다 가요를 훨씬 많이 듣고 하는 건 결국 친숙함이잖아요. 네. 그냥 우리의 언어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른다라는 그 친숙함이 이쪽으로 가듯이 그 국장의 장점은 어쨌든 친숙함이거든요. 모든 정보, 한글로 제공되는 정보라든가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맞닥뜨리는 이런 기업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좀 미국처럼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도 좀 선진화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은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잘 갖춰져 간다면 그 친숙함이라는 강점이란 게 점점 또 어필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서두에서 논했듯이 미국이 지금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게 성장이 좀 멈추고 약달러로 가면은 이제 비미국이 좋아지는 시기도 언젠간 또 오니까 또 그럴 때를 또 대비하는 자세로 같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좀 같이 호흡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잘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국장은 아니라고 할 때가 역설적으로 싸질 대로 싸진 시점일 수 있고 여기에서 거버넌스 좀 개선이 되고 법령도 좀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이 흐름 속에서 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와중에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섹터도 있지만 반대로 역시 소프트한 산업이라든가 이런 선진국형으로 간 데서는 또 이제 기회들은 계속 열려 있다. 라는 거고요. 오늘 진짜 입체적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그 어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금융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시적으로. 네, 물론 참 항상 이 큰 그림은 디테일에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참 이제 뭐 장장에 이제 내년이나 앞으로는 뭐 부동산은 더 가고 국장은 더 망가지고 뭐 당연히 그런 흐름이 있을 순 있지만 뭐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정도로 어떤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막 국민성도 부지런하고 그렇죠. 뭐 중진국 이하에서 보듯이 막 극단으로 막 가는 뭐 그런 거는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또 평균 회귀를 하면서
이렇게 하방을 좀 바치고 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나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